안녕하세요. 열린민주주의교실의 문은영입니다. 2019년 12월 27일 우여곡절 끝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공직선거법은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될 텐데요. 오늘은 선거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함께 선거법의 변화가 만들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동국대학교 박명희 교수님 그리고 용인대학교 최창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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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전문가께서는 공직선거법이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참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최 교수님 주로 어떤 질문 받으셨나요?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확히 말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원래의 그 취지였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이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가 달라졌느냐? 뭐가 달라졌느냐? 그리고 이게 비례대표로서 과거에 이른바 병립형제도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당에도 유리하냐? 네, 한국당이 결과적으로. 유리하냐, 뭐 민주당이 유리하냐, 아니 뭐 소수 정당이 유리하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박 교수님한테 어떤 질문 많이 받은지 먼저 여쭤볼게요. 좀 지금도 좀 전문 용어 좀 많이 나왔어요. 병립형, 연동형, 준연동형. 아무래도 학생 가르치는 교수님 입장에서 학생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배우기도 했겠지만 또 실제 생활 정치에서 이제 들어갈 건데 좀 질문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대체로 이제 이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4+1이라는 일종의 정치적 연합체가 구성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든가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한 논란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어떤 입법 수단과 또는 입법적 싸움의 어떤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많았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4+1이라고 하는 연합체가 일정한 세력을 배제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거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선거법 개정 이후에 국회도 그런 어떤 연합의 정치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좀 더 필요가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선거법 개정 과정과 그다음에 그 이후의 정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단순히 선거 제도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과 비교해서 또 그 이후 앞으로 이제 벌어질 정치 제도적 여러 가지 상황까지 참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그 실타래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정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또한 변모해 왔습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추구하며 정정당당한 선거의 룰이 되어온 공직선거법. 오늘은 개정된 선거법의 주요 키워드를 분석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적용될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이 왜 개정됐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그리고 정당에 속한 비례대표를 뽑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그 소선거구제란 아시다시피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뽑는 거고요. 비례대표는 정당별 투표율에 따라서 이제 각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선거법 개정은 기존 선거제도가 갖고 있던 취약점, 아무래도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하면 사표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개선 방향의 초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표의 방지가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병립형이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동시에 인제했고 모든 유권자가 1인 2표를 행사했거든요. 근데 비례대표의 비중이 지난 선거도 그렇고 21대 선거도 그렇고 300명 중에 253명이 지역구에 선출되고 47명이 이제 비례대표 선출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1963년 이후 사용을 해왔지만
비례대표의 비중이 사실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고 따라서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줄이는데 이제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선거 결과가 의석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그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이제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논의가 되어 왔던 거고 완벽한 의미의 연동형이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준 연동형 또는 부분 연동형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질문이 원론적이 있어야 된다, 뭐 아예 없어야 된다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로 사실 비례대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민들이나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거든요. 직접 내가 뽑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패스트트랙의 핵심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비례대표제를 왜 유지해야 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비례대표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63년부터 이제 도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4년 총선 때는 이제 1인 2표제로 그 전까지 지역구 행사한 표를 가지고 비례대표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보완으로 1인 2표제가 2004년 총선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4년 총선을 대부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당시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진보 정당으로서 교섭단체 구성은 실패했지만 그 이전보다는 훨씬 많은 의석을 갖게 됐던 거거든요. 따라서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취지는 국민의 의사가 의석으로 가능한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 비슷하게 좀 전환되는 걸 갖는 것이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국회를 구성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설명하셨듯이 비례대표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당에 대한 투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 정치와 또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애착이 이제 전제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갔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원래 취지가 이제 사표를 방지해서 비례성을 좀 높이자는 취지였는데 거기에 이제 캡까지 씌워지면서 어느 정도의 좀 더 제한적인 부분이 좀 더 추가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기석 씨, 도승현 씨 말씀. 그러니까 뭐 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표 방지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사회의 이른바 사회적인 약자, 소수 계층들 이 사람들의 그 계급적 이익 같은 게 잘 대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것들에 도입이 되면 별로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도 정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당을 통해서 자신들의 계급적인 이해, 계층적인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례대표제의 취지의 원칙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례대표를 누굴 공천할지 모르겠는데 박 교수님 말씀처럼 비례대표를 누가 공천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공천 과정.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데 의외로 언론의 주목을 잘 못 받아요. 비례대표가 몇 명이냐, 어떤 방식으로 배정하느냐 여기에만 주로 관심이 있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정한 방식을 통해서 비례대표 공천하느냐, 비례대표 후보를 이거에 대한 논의가 대단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될 때 원래 이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도 비례대표 추천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법정화를 시키기도 했고 또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는 또 다른 또 선거제도 개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관해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요. 얘기하고 있는데요. 개정안 내용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회 의석은 여전히 300석이고요. 그리고 지역구 의석도 253석, 비례대표 의석도 47석 그대로고 결국 뽑는 방식이 바뀐 게 이번 선거제도의 변화의 가장 큰 포인트인데 지금 계속 연동형, 뭐 캡, 준연동형 이런 용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뭐가 연동된다는 건지 조금 더 안 와닿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교수님한테는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그걸 최대한 쉽고 알아듣기 편하게 조금 설명을 자세히 좀 부탁을 한 번 더 드리면 이렇게 좋을 것 하면 지금 같습니다. 300명 아닙니까 지금 네. 국회의원 정원이 정당 지금 2표 아까 한다고 우리 박 교수님 네. 말씀하셨잖아요. 한 표는 후보에게, 네. 한 표는 정당에 찍는단 말이에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제 그 표를 이제 똑같이 계산했기 때문에 그 위헌 판결이 나왔고 그러니까 정당에 득표한 그거를 정당 득표 A 정당이 말이죠. 300명 중에서 A 정당이 30%를 득표했다. 그럼 339 90명이 배정받는 거예요. 90명은 정해진 거예요. 불변. 지난번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그때 그냥 거기 정당 득표에다가 47명이 지금 비례대표면 47 곱하기
전체 정당 득표. 유권자분의 이제 정당 득표를 해서 그냥 간단했어요. 그게. 네네. 지금 30% 득표했으면 300명이 적으니까 곱하기 0.3, 30%. 그러면 90명. 90명은 정해진 거고. 근데 이 A 정당이 지역구에서 80명 얻었어요. 그러면 80을 빼요. 10개만. 네. 그럼 10명만 이제 받는 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 다시 말하면 뭐 연동은 무엇이 연동돼 링크가 됐느냐? 그러니까 정당 득표와 지역구가 아주 연동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30명은 정해졌는데 90명은 정해졌는데 이전에 병립형은 그 정당 득표에 따라서 딱 그 비례로 받는 배정받는 의원 숫자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건 지역구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이렇게 네. 지역구가 80명이 10명이고 70명이 20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와 연동된다. 그래서 연동형이다. 일단 그 용어는 그렇습니다. 일단 연동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바뀐 선거법은 그냥 연동형이 아니라 준연동형이라는 조금 또 다른, 제가 알기로는 준연동형이라는 용어는 일단 정치학 서적에서도 한 번도 별로 본 적도 없죠. 없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준연동형이라는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선거제도 최초의 선거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준연동형, 지금 이제 앞으로 실시될 선거법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준연동형 배분 방식에 대해서 좀 교수님 설명 예,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유례가 없는 네. 어떤 분이 장명하셨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장명을 하셨어요. 용어가 마음에 드십니까? 정치학자 저는 마음에 입장에서? 들지는 않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헌법학자는 부분 연동형이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사실 준자가 그 들어감으로써 연동형에 거의 준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좀 왜곡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사실은 연동형에 가깝다고 하는 정도도 아니고, 왜냐하면 일단 비례대표 의석수가 너무 적어요. 독일처럼 1대1도 아니고, 네. 뉴질랜드처럼 거의 2대1의 비율도 아니고, 따라서 비례의석이 거의 3대1이고 3대1 중에서도 3대1도 안 되죠. 그죠? 253대 47이고 47 중에서도 30석만 이제 그걸 적용하는 거고, 이제 준자가 붙거나 부분자가 붙은 이유는 앞서 최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A라는 정당이 90석을 가져야 되는데 지역에서 80석을 얻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10석을 비례로 보충해 주는 게 완벽한 의미의 연동형 제도인데, 준자가 붙거나 부분자가 붙어서 50%라고 하는 걸로 5석만 보정을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10석을 가야 되는데. 따라서 근데 그것도 30석만을 대상으로 네. 하게 되고 여러 정당들이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17석은 그로부터 또 제외시켜서 그 전처럼 병립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기존의 정당 득표율대로 이제 다시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비례대표 의원도 연동형에 의해서 들어온 국회의원이 있을 거고 이제 병립형에 의해서 들어온 국회의원이 있게 되는 47명의 비례대표 의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종류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현상이 불가피한, 따라서 조금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되는 상황이긴 한데 굳이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정당이 연동형 그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역구에서 5석, 그다음에 전국 비례대표 정당 유효 투표에서 3%를 넘은 정당을 대상으로 이 이전 의석 배분과 의석 할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든 정당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진입 장벽을 설정해 놓은 건데요. 뭐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뭐 세계 다 이렇게 비례대표를 실시하는 국가가 실시하는 국가에서 두고 있는 제도인데, 이게 최소 정당 득표율, 이 진입 장벽, 뭐 다른 말로 봉쇄 조항이라고 하죠. 요 조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건 아무래도 그 많은 정당이 국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의사가 비례적으로 의석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회가 어떤 입법적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정한 책임의 부분도 따르기 때문에 이 책임을 n분의 1로 나눌 수는 없는 거고, 따라서 국회 운영과 입법적 결정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이상으로 너무 많은 정당이 국회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썩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봉쇄 조항은 그전에도 우리가 있었던 건데 이번 선거제도가 원래 취지보다는 덜하다 하더라도 아직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과연 여태까지 이런 유사한 제도를 사용했던 나라들에서 나타났던 결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지극히 한국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냐는 건 이제 별개의 문제이지만, 한 번도 안 해본 제도고 불과 3개월 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여태까지 했었던 걸 미루어 짐작한다면
정당의 수가 늘 가능성이 높은 선거제도가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당은 가능한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따라서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에 바탕한 거고요. 이제 그 반대론 쪽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일정한 기준을 둔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일단 다수 의견은 어느 정도의 그 봉쇄 조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2020년 새로운 선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이제 우리나라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좀 다른 나라 선거제도,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모든 게 다 최초가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다른 나라의 선례가 있었던, 그리고 실시해봤던 그런 제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제 펼쳐질지에 대한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 선거제도라고 이름이 붙었긴 한데 좀 우리나라와 지금 비슷한 뭐 연동형 비례대표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 사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자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네. 아까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4년도에 17대 총선 때 이 1인 2표에 의한 정당 명부시 비례대표가 처음 실시됐어요. 네. 그 전에 이제 전국구라고 그래가지고 비례대표란 말보다는 전국구란 말을 많이 썼죠. 지역구에 대비해서 전국구다. 그런데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는 독일식 제도고, 근데 독일은 1대1이잖아요. 네.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가 똑같으니까 연동형 제도의 취지를 마음껏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비례대표가 많으니까. 그야말로 어떤 유권자들의 시민사회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가 있고, 또 연동률이 확실하고, 그래서 독일 제도, 뉴질랜드 예를 많이 들어요. 뉴질랜드도 이제 독일과 같이 거의 1대1, 뭐 48.5%쯤 된다 그러는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그 비율이 이제 독일과 뉴질랜드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이긴 하고, 또 이제 요즘 특히 준연동형 얘기 나오면서 뭐 다른 나라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그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두 나라가 가장 그 연동형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보여요. 독일하고 뉴질랜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뉴질랜드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국으로 적용되고 전국적으로 독일은 적용되죠. 권역별로 적용돼서 권역별 적용 이 그렇습니다. 권역과 전국에 대한 비례대표제 적용했을 때 차이점을 조금 보충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권역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원래 권역별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랬었어요. 서울, 그다음에 경기, 인천, 뭐 강원 이렇게, 뭐 호남, 그다음에 충청, 세종 이렇게 했는데 권역별로 하면 이제 그 안에서만 결정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국민대 유권자의 의사보다는 그 안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좀 더 큰 지역구가 되는 건가요? 그게 지역까지 커지는 거죠. 예. 권역별. 거기서 이제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것이고, 준연동이 됐건 연동이 됐건 거기서 따로 비례대표 후보를 따로 공천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네덜란드도 우리가 지금 네덜란드 전국형 개방. 뉴질랜드. 뉴질랜드, 네덜란드가 뉴질랜드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하고 마찬가지 전국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독일식 제도와 독일과 뉴질랜드의 중간 단계인 것 같지만 중간의 형태인 것 같지만 기본적인 연동형 제도를 취지를 못 살린 게 일단 비례대표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래서 처음에 225대 75까지 갔다가 250대 50으로 갔다 그것도 세석 줄인 거예요. 원래대로 간 거란 말이죠. 결국 지역구 의석을 하나도 못 줄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역구 의석을 더 줄여야 되는데 비례대표를 늘려면. 근데 국민들은 지역구 의석 늘리고 같이 늘리는 건 싫어하니까. 네. 근데 의원들은 역시 또 지역구 늘리는 건 안 되니까 그 타협의 결과 253대 47로 온 거라서 독일이나 뉴질랜드형이라고 합니다만 그쪽의 취지와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개정된 이제 선거법이 적용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선거제도가 변했다면 이제 앞으로 선거 문화 이제 좀 양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지금까지 언론 등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그 기존의 이제 선거 결과를 갖고 이제 21대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뀐 제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국민들이 이 바뀐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바뀐 제도는 바뀐 선택을 가져올 거고 바뀐 선택은 바뀐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서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은 과거의 방식과는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이제 다양한 선택지가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한 표의 가치를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이제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의 각 정파들의 행위와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까지도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새로운 제도는 새로운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우리 정치 문화가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선거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달라진 선거의 시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세밀하고 촘촘하게 짜여진 만큼 어렵다는 얘기도 많지만 그 민주시 사회에서 선거법 그리고 선거 국민의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봐야 될 요소일 텐데요. 지금 이렇게 선거제도가 이제 변한 만큼 이제 선택지는 이제 국민 우리 유권자에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유권자가 좀 뭐 국민이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기억하고 조금 염두에 두어야 될 당부의 한마디씩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먼저 부탁드릴까요? 그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국회의석으로 또는 어떤 정책 결과로 그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거는 원칙의 문제도 있지만 즉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능한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제도든 결국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대표하고 비례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이고 선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집단으로서의 집단적 결과로서의 선거 결과를 가져올 때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하나하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이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대한 이해가 일단 우선되어야 되고 그것을 주어진 선택지, 정책 선택지를 제대로 잘 선택하는 게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좀 쉽지 않은 얘기 설명해 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거제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얼마나 제대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개정된 우리 선거제도는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변화돼, 더 발전돼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린민주주의 교실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1조에서는 선거가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당한 정치, 공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열린민주주의 교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